19. 베테르부르크에 수감된 사람들의 운명을 다소라도 편하게 해줄 권한을 지닌 사람은 가슴을 뒤덮을 만큼 많은 훈장을 받고도 단축구멍에 꽂은 110자 훈장 외에 아무것도 달지 않는, 공적은 많지만 소문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분별력을 잃은 독일 남자 가문 출신의 노 장군이었다. 그는 카카스에서 복무한 적이 있고 그곳에서 자신이 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훈장을 받았다.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을 입고 라이플 총과 총검으로 무장한 러시아 농민들을 통솔하여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집과 가족을 보호하려 한 사람들을 1000명 넘게 죽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 후에는 폴란드에서 복무했다. 그곳에서도 러시아 농민들을 시켜 온갖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했고 그에 대해 훈장이며 군복에 달 새로운 장식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있었고 쇠약한 노인이 된 지금은 훌륭한 저택과 봉급과 명예를 안겨준 이 직위를 받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엄격히 수행했고 그런 실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위로부터의 이 명령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무는 정치범들을 독방에 넣고 10년 동안 그 가운데 절반이 죽도록 구금해 두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미쳐서, 어떤 이들은 폐결핵에 걸려서 죽었고, 어떤 이들은 곡기를 끊거나 유리조각으로 동맥을 끊거나 목을 매달거나 자기 몸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장군은 그 모든 것을 알았고 그 모든 것은 그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뇌우나 홍수 등으로 일어난 재난이 양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건은 그의 양심을 흔들지 않았다. 그 사건들은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수행한 결과였다. 그 명령들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그 명령들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노 장군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의무들을 수행할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군인으로서 자신의 애국적 의무라고 보았다. 일주일에 한 번 노 장군은 직무상 의무에 따라 독방을 모두 돌면서 제수들에게 무언가 청원할 것이 없는지 물었다. 제수들은 다양한 청원을 했다. 그는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끝까지 들었지만 어떤 것도 이루어 준 적이 없었다. 모든 청원이 법규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네올류도프가 탄 마차가 노 장군의 집에 가까워졌을 무렵 시계탑의 얇고 작은 종들이 하나님은 영화롭도다를 울리더니 두시를 쳤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올류도프는 자신도 모르게 제카브리스트의 수기에서 읽은 것이 떠올렸다. 이 제카브리스트는 1825년 12월 14일 니콜라이 1세의 즉위식에서 입헌주의와 농노 해방을 위해 의거를 일으켰다가 무자비하게 진압된 장교와 귀족 무리를 일컫는답니다. 매 시간 반복되는 그 달콤한 음악 소리가 종신형 죄수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네올류도프가 노 장군이 사는 아파트의 마차 승강장에 다다를 즈음 노 장군은 어둑한 응접실에서 상감 세공을 한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젊은이와 함께 종이 위에 놓인 찻잔 받침을 돌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화가로 그의 부하 중 한 명의 형제였다. 화가의 가늘고 축축하고 연약한 손가락이 노 장군의 관절이 굳은 뻣뻣하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에 끼어져 있었다. 하나로 결합된 이 두 손은 알파벳 철자가 전부 적힌 종이 위에서 뒤집힌 받침 접시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받침 접시는 장군이 던진 질문, 즉 사후의 영혼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시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쫄병이 네올류도프의 명함을 들고 들어왔을 때 마침 잔다르크의 영혼이 받침 접시를 통해 응답하고 있었다. 잔다르크의 영혼은 이미 철자로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그 말은 기록됐다. 졸병이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P에서 그 다음에 O에서 멈췄던 받침 접시가
그 후 S에 이르러 꼼짝 않다가 이리저리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한 참이다. 장군이 생각하기에 다음 철자는 L이라야 했다. 즉 그의 생각에 따르면 잔다르크가의 영혼들은 모든 세속적인 것 혹은 그 비슷한 어떤 것으로부터 정결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서로를 알아본다고 말해야 했고, 따라서 다음 철자는 L이어야 했다. 하지만 화가는 다음 철자가 V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잔다르크의 영혼이 사후의 영혼들은 영체에서 나올 빛을 통해 서로를 알아본다고 말해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받침 접시가 그렇게 떨렸던 것이다. 희끗한 짙은 눈썹을 침울하게 찌푸리고 있던 장군은 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받침 접시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L로 끌어당겼다. 핏기 없이 해석한 젊은 남자는 성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긴 채 생기 없는 하늘색 눈동자로 응접실의 어둑한 구석을 응시하면서 입술을 초조하게 달싹이며 V로 끌어당겼다. 여기에 설명이 있네요. 노 장군은 다음에라는 뜻의 러시아어를 염두에 두었고 화가는 빛을 통해서라는 뜻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군은 자기 일이 중단된 데 얼굴을 찌푸리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명함을 집어들고 코안경을 썼다. 그리고 넓적한 허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끙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는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들을 비비며 몸을 꼿꼿이 펴고 일어섰다. 손님을 서재로 안내해 각하 허락해 주신다면 저 혼자 끝내보겠습니다. 화가가 일어나며 말했다. 영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완성해 보십시오. 노 장군은 단호하고 엄하게 말하고는 쪼꼬든 두 다리로 결연하고 침착하게 성큼성큼 서재로 향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군이 네올리도프에게 책상 앞의 안락의자를 가리켜 보이며 거친 목소리로 다정한 말을 건넸다. 베테르부르크에 온 지는 오래되었습니까? 네올리도프는 얼마 전에 왔다고 말했다. 공작 부인은 당신 모친 말입니다. 건강하신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유감이군요. 아들이 당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장군의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군사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에는 정보 보안국에서 근무했고 그곳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밀정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난 당신 부친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친구이자 동료였지요. 어때요? 당신도 공직에서 봉사합니까? 아니요. 공직에 있지 않습니다. 장군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숙였다. 장군께 청이 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아주 기쁘군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 청이 부적절하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로서는 청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청인데요? 장군께서 감독하시는 감옥에 구르케비치라는 사람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과 면회를 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적어도 아들에게 책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장군은 네올리도프의 질문에 만족도 불만도 표현하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깊은 생각에 잠기기라도 한 듯 눈을 감았다. 사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규칙에 따라 답하리란 것을 아주 잘 알아서 그 질문에 관심조차 없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고난 밖의 일입니다. 그가 잠시 쉬었다가 말했다. 면회에 대해서는 황제의 칙령에 따른 규정이 있고 규정이 인정하는 것은 승인됩니다. 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감옥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허가된 책이라면 죄수들에게도 제공합니다. 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학술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건 믿지 말아요. 장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공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그들도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장군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알아요. 그는 정치범들 전체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인종이나 되는 양 말했다. 이곳은 감옥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편의를 그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장군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더니 마치 스스로를 변호라도 하듯 죄수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편의에 대해 세세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시설의 주요 목적이 죄수들을 위해 쾌적한 체류지를 마련하는 것인 양.
예전에는 사실 꽤 가혹했지요. 하지만 현재 이곳 죄수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3코스의 식사를 하고 그중 한 코스는 늘 육류입니다. 크로켓이나 커틀릿 같은 것들이죠. 일요일에는 코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4번째 코스로 디저트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러시아인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노인이 다들 그러듯 장군도 일단 익숙한 화제를 덥석 물자 정치범들의 까다로움과 배은망덕에 대한 증거로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해온 말을 전부 늘어놓았다. 그들은 종교적인 내용의 책도 받고 오래된 잡지도 받습니다. 우리 감옥에는 적당한 책들이 구비된 도서관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새 책들은 책장의 절반 정도는 잘 잘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고,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네. 당시의 책은 낱장이 잘리지 않고 접힌 채 출간됐다. 그래서 첫 독자는 책의 접힌 부분을 종이칼로 밀어 넣어 낱장을 자르면서 책을 읽어야 했다. 2장이 동시에 딱 접해서 자르고 읽고 자르고 읽고 해야 된다. 그 말이랍니다. 흔책들은 책장을 뒤적어 보지도 않은 채예요. 우리는 심지어 실험도 해보았답니다. 장군은 미소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한 표정을 짓고서 말했다. 일부러 종이 조각을 끼워두는 겁니다. 종이 조각은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는 그들이 글을 쓰는 것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장군이 계속 말했다. 석판도 주고 석필도 줘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금방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저 처음에만 불안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살도 찌고 아주 잠잠해지지요. 장군은 자기 말에 내포된 끔찍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네올류도프는 그의 노시한 쉰 목소리를 듣고 그 뻣뻣하게 굳은 팔다리며 희끗한 눈썹 아래의 생기 없는 눈동자며 군복 옷깃이 떠받친 늙은이의 축 늘어진 깨끗이 면도된 턱살이며 이 남자가 특히 잔혹한 대량 학살의 공로로 받아 자랑스러워하는 그 110자 훈장을 보고는 그에게 반박하거나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을 억누르는 다른 사안, 즉 죄수 슈스토바에 대해 더 질문을 던졌다. 오늘 그는 그녀를 석방하도록 지시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받았다. 슈스토바요? 슈스토바라. 죄수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말이죠. 그는 정치범들의 수각, 그처럼 많은 것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듯 말했다. 그는 배를 울려 서기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하인이 서기를 부르러 간 사이 그는 정직하고 고결한 인간들, 자신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암시하면서 이 자르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네올류도프에게 공직에 종사하라고 훈계했다. 그리고 조국에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저 문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인 듯 했다. 난 이렇게 늙었어도 힘이 허락하는 한 공직에 종사할 겁니다. 불안하면서도 영리해 보이는 눈을 지닌 초췌하고 여인 서기가 와서 슈스토바는 어딘가 이상한 요새에 갇혀 있으며 그녀에 대한 서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서류를 받으면 그날로 죄수를 석방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도 딱히 달갑지 않습니다. 장군은 다시 늙은 얼굴에 찌푸린 것에 지나지 않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하며 말했다. 네올류도프는 이 끔찍한 노인에게 느낀 혐오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쓰며 일었었다. 노인은 동료의 아들이자 착각에 빠진 게 분명한 이 경솔한 사내를 지나치게 엄히 대할 필요는 없지만 훈계 없이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요, 친구. 날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만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무고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자들은 다들 지극히 비도덕적입니다. 우리는 그자들을 잘 알아요. 그는 의심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그도 그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훌륭한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는 존경할 만한 영웅이 아니라 노년에도 계속 양심을 파는 악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직에 종사하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자르에게는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조국에도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나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공직을 맡지 않는다면요. 도대체 누가 남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체제를 비판할 뿐 정작 정부의 힘을 보태려고 하지는 않죠. 네올류도프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그가 관대하게 내민 앙상하고 커다란 손을 꽉 잡은 뒤 서재를 나섰다. 장군은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허리를 문지르며 다시 화가가 기다리고 있는 응접실로 갔다. 화가는 이미 잔다르크의 영혼에게서 받은 답변을 적어놓았다. 장군은 코안경을 쓰고 읽었다. 영체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아, 장군은 눈을 감고 동감한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모든 영체가 똑같은 빛을 바라면 어떻게 알아보지? 그는 이렇게 묻고는 다시 화가와 손가락을 걸고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상마차 마부가 네올류도프를 태우고 대문을 나섰다. 저기는 따분한 곳이더군요, 나으리. 그가 네올류도프를 돌아보며 말했다.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버리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따분한 곳이에요. 네올류도프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늘을 떠다니는 회색빛 구름이며 보트와 전기선이 네바 강에 일으키는 반짝이는 잔물결을 평온한 마음으로 응시했다. 이렇게 19번째 글이 끝나고 20번째 글입니다. 다음 날 마슬로바 사건에 대한 심리가 예정되어 있어 네올류도프는 울로원으로 갔다. 변호사와 그는 울로원 건물의 장엄한 마차 승강장에서 만났다. 이미 승용 마차가 여러 대 서 있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간 후 모든 통로들을 속속들이 아는 변호사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소송법 제정 연도가 표시된 문으로 들어갔다. 기다란 첫 번째 방에서 외투를 벗은 파나리는 수위역에서 울로원 의원들이 모두 모였으며 마지막에 도착한 의원도 막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하얀 셔츠의 가슴팍에 하얀 넥타이를 메고 연미복을 입은 차림 그대로 즐거운 확신에 차서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방의 오른편에는 커다란 벽장과 탁자가 있고 왼편에는 나선 계단이 있었다. 마침 그때 약식 제복을 입은 우아한 관리가 겨드랑이에 서류 가방을 끼고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 방에서 신사복 상의와 회색 바지 차림에 하얀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린 족장 같은 풍모의 작은 노인이 주위를 끌었다. 그 주위에 수행은 2명이 매우 공손한 태도로 서 있었다. 머리칼이 하얀 노인은 벽장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 파나린이 자기와 똑같이 하얀 넥타이에 연미복 차림을 한 변호사 동료를 알아보고는 이내 그와 활기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사이 네올류도프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뜯어보았다. 방청인은 15명이었다. 그 중에 귀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코안경을 쓴 젊은 여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머리칼이 희끗한 여자였다. 오늘 심리될 사건은 신문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어서 평소보다 방청인이 더 많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멋진 제복 차림의 뺨이 발그레한 잘생긴 집행관이 종이를 쥐고서 파나린에게 다가와 무슨 용무로 왔는지 묻고는 마슬로바 사건 때문임을 확인한 후 무언가 끼적이고 물러났다. 그때 벽장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족장의 풍모를 지닌 작은 노인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신사복상의 차림이 아니라 금모를 테두리에 두르고 가슴 부분에 눈부신 금속 장식들을 단 의상을 입고 있었다. 노인은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 때문에 당혹스러웠는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황급히 입구 맞은편의 문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이 베입니다. 대단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파나린이 말했다. 그는 네올류도프를 동료들에게 소개하고는 이제 곧 심리될 자신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리가 시작되어 네올류도프도 방청인들과 함께 왼쪽의 심의실로 들어갔다. 파나린을 비롯해 그들 모두는 격자부터 칸막이 바깥쪽의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베테르부르크 변호사만 격자 칸막이 앞에 놓인 책상 쪽으로 나아갔다. 원로원의 심의실은 지방법원의 법정보다 작고 구조도 더 소박했다. 다른 점이라고는 원로원 의원들의 좌석 앞에 놓인 탁자가 녹색 모직이 아닌 금모를 두른 검붉은 벨벳에 덮여 있다는 것뿐, 정의표며 이콘이며 군주의 초상이며 재판을 수행하는 장소에 있기 마련인 징표들이 그곳에서 똑같이 있었다.
똑같이 웅장하게 집행관이 재판을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했다. 똑같이 모두가 일어섰고 똑같이 법복을 입은 원로원 의원들이 들어와 똑같이 등받이가 높다란 안락의자에 앉아서 똑같이 탁자에 팔꿈치를 댄 채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했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4명이었다. 눈동자가 강철을 새긴 조봇한 얼굴에 수염을 말끔히 깎은 의장 니키친, 의미심장하게 입술을 꽉 다물고 조그만 하얀 손으로 기록을 뒤적이는 볼프, 그 다음에 뚱뚱하고 육중하며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는 법률학자 스코보로드니코프, 4번째는 마지막으로 들어온 노인, 바로 족장의 풍모를 지닌 배였다.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주임 서기와 원로원 검사차장도 들어왔다. 검사차장은 매우 검은 피부에 슬퍼 보이는 검은 눈을 지니고 수염을 깨끗이 면도한 보통 키의 여인 젊은이였다. 그 이상한 제복에도 불구하고 또 6년 정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올류도프는 그가 대학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원로원 검사차장이 셀레닌인가요? 그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왜요? 그를 잘 압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좋은 원로원 검사차장이기도 하고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부탁했어야 했나 봅니다. 파나린이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네올류도프는 셀레닌과 나눈 우정이며 절친한 관계, 순수함이며 정직함이며 가장 좋은 의미에서 성실함이며 그가 지닌 좋은 성품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파나린은 막 시작된 사건 보고를 듣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변경 없이 유지한 항소법원의 선고에 대해 상소심이 시작됐다. 네올류도프는 귀를 기울이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지방법원에서와 똑같이 이해를 가로막는 주된 어려움은 마땅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차적인 것이 논의됐다는 점이다. 심리 대상은 어느 주식회사 사장의 사기 행각을 폭로한 신문 기사에 관한 것이었다. 주식회사 사장이 출자자들의 돈을 횡령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의 횡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유일하게 주요 논점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신문 발행인에게 칼럼 기고자의 기사를 게재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사를 게재한 것이 과연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중상인지,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 안에 중상이 포함되는지, 혹은 중상 안에 명예훼손이 포함되는지가 논의되었으며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다양한 조항과 어떤 일반적인 부서의 결정에 대해서도 무언가 논의됐다. 네올류도프가 이해한 단 한 가지는 사건을 보고하는 볼프가 전날에는 원로원이 사건 내용에 대한 심사에 끼어들 수 없다며 네올류도프를 그처럼 엄중히 가르치더니 이 사건에서는 항소 부분 판결의 파기를 위해 명백히 편파적으로 보고하고 셀레닌은 그 신중한 성격과 판단으로 뜻밖의 격렬히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신중하던 셀레닌이 네올류도프를 놀라게 할 만큼 격렬함을 드러낸 데는 이유가 있었다. 주식회사 사장이 금전 문제에 더러운 인간인 것을 안 데다 볼프가 주식회사 사장의 사건 심리가 있기 겨우 며칠 전 그 사업가의 집에서 열리는 화로운 만찬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볼프가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명백히 일방적으로 사건을 보고하자 격분한 셀레닌이 평범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 말이 볼프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바르르 떨면서 말없이 놀랐다는 터의 몸짓을 하고는 모욕감을 드러낸 매우 품위 있는 표정으로 다른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협의실로 갔다. 원래 무슨 용건으로 오셨죠? 원로원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집행관이 다시 파나린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이미 말했는데요. 마슬로바 사건 때문에 왔다고요. 파나린이 말했다. 그렇군요. 그 사건은 오늘 심리될 겁니다. 하지만 왜요? 변호사가 물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사 양측의 입회 없이 논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지금 안건에 대한 판결을 선언한 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제가 보고하지요.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집행관은 종이에 무언가 표시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실제로 중상권에 대한 판결을 선언하고 나서는 협의실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마슬로바 건도 포함해 나머지 안건을 다 처리할 작정이었다. 대도 안 하고. 21번째 글입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협의실 탁자에 도착하자마자 볼프는 이 사건의 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매우 활기차게 제시하기 시작했다. 의장은 늘 심술궂은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리중 사건에 대해 듣는 동안 그는 이미 의견을 정했으며 지금은 자리에 앉아 볼프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었다. 그의 생각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얻고 싶어하던 요직에 자신이 아닌 빌라노프가 임명된 일로 자기 비망록의 기록에 둔 것을 떠올리는 데 쏠려 있었다. 니키친 의장은 임기 중에 관계를 맺은 이런저런 1등관과 2등관 관료들에 대한 견해가 서로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거라고 진심으로 확신했다. 전날 그는 한 장을 쓰면서 1등관과 2등관인 몇몇 관료를 심하게 비난했다. 그의 공식적인 표명에 따르면 파멸, 갈로 일고 현 통치자가 나라를 이끌고 항해하는 파멸로부터 그가 러시아를 구원하는 것을 그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들은 단지 그가 현재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모든 상황이 후세에는 완전히 새로운 조명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네, 물론입니다. 그는 볼프가 자신에게 향해 던지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말했다. 베는 앞에 놓인 종이에 화환을 그리며 슬픈 얼굴로 볼프의 말을 들었다. 베는 뼛속들이 자유주의자였다. 그는 60년대의 전통을 신성하게 간직했고 이 60년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지식인과 귀족 사이에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과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던 그 시기였답니다. 60년대의 전통을 신성하게 간직했고 만약 엄정한 공명전대 정대함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있다면 오로지 자유주의로 기울 때뿐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중상을 비난하는 주식회사 사업가가 더러운 인간이라는 점을 제치두더라도 이처럼 언론의 비방을 기소하는 것은 출판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상소를 기각하는 쪽으로 택했다. 볼프가 보고를 마치자 화한 그림을 끝내지 못한 베에는 슬픈 표정을 띈 채 듣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상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백발의 머리를 숙이고 화한 그리기를 계속했다. 볼프의 맞은편에 앉아서 퉁퉁한 손가락으로 턱수염과 콧수염을 모아 계속 입속에 쑤셔 넣던 스코보로드니코프는 베가 말을 끝내자마자 턱수염을 씹는 것을 멈추고는 커다란 세대 목소리로 주식회사 사장이 아주 못된 파렴치한이더라도 합법적인 근거만 있다면 선고 파기를 지지하겠지만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반 세보노비치, 그 사람이 베입니다. 베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말로 볼프를 비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의장은 스코보로드니코프의 의견에 동조했고 그 안건은 기각됐다. 볼프는 자신의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를 폭로당한 것 같아 특히 불만스러웠다. 그는 태연한 척하며 뒤이어 보고해야 할 마슬로바의 기록을 펼치고 그것을 읽는 데 몰두했다. 한편 원로원 의원들은 배를 올려 차를 내오도록 청하고 이 무렵 카멘스키의 결투와 더불어 모든 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995조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어느 부서의 국장에 얽힌 사건이었다. 정말 추잡스럽습니다. 배가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남자들 사이의 결혼도 허용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제안하는 어느 독일 작가의 착상을 우리나라 문학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독일 작가가 동성애에 관한 일련의 출판물을 출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작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스쿠버 로드니코프는 손바닥 가까이 손가락 사이에 끼운 구겨진 담배를 탐욕스럽게 쭉쭉 빨아대면서 말하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베가 말했다. 당신에게 알려주죠. 스쿠버 로드니코프는 작품의 제목, 전체, 심지어 발행 연도와 발행 장소까지 제시하며 말했다. 그 사람은 시베리아의 어느 도시의 지사로 임명되었다더군요. 니키친이 말했다. 그 참 멋지군요. 주교가 십자가를 들고 그를 맞이할 테죠. 똑같은 부류의 주교를 임명해야 할 겁니다. 나라면 그들에게 그런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을 텐데요. 스쿠버 로드니코프는 이렇게 말한 후 담배꽁초를 받친 접시에 던지고 턱수염과 콧수염을 입속에 최대한 쑤시 넣어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다. 그때 협의실로 들어온 집행관이 변호사와 네올류도프가 마슬로바 건의 심리에 입회하기를 원한다고 보고했다. 이 사건은 말이죠. 볼프가 말했다. 대단히 로맨틱하답니다. 그러고는 네올류도프와 마슬로바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를 이야기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담배를 마주 피우고 차를 다 마신 후 심의실로 돌아가 이전 사건에 대한 결정을 알리고 마슬로바 사건에 착수했다. 볼프는 특유의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단히 신중하게 마슬로바의 상고를 보고했다. 이번에도 완전히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는 태도로 법원의 판결이 파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덧붙일 게 있습니까? 의장이 파나린을 돌아보며 말했다. 파나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넓고 하얀 가슴팍을 내민 채 놀랍도록 인상적이고 정확한 표현으로 법정이 6지점에서 법의 엄정한 의미를 어겼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으며 그 밖에도 간략하게나마 사건의 본질이며 판결의 끔찍한 불공정함에 대해 언급했다. 파나린의 간결하고도 힘찬 변론은 법률적 식견이 풍부하고 명민한 원로원 의원들이 더 잘 알고 헤아릴 테지만 단지 자기는 맡은 임무에 수행하는 데 필요해서 이처럼 변론을 하는 것뿐이라고 사죄하는 의도였다. 파나린이 변론을 마친 후에는 원로원이 법정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변론을 끝낸 파나린은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변호사를 지켜봤다. 그 미소를 보게 된 네올류도프는 판결 파기를 받아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원로원 의원들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파나린만이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로원 의원들과 원로원 검사차장은 미소를 짓지도 의기양양해 하지도 않고 우리는 당신들 같은 사람의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는 듯한 따분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 모두 그저 변호사가 변론을 끝내고 더 이상 자기들을 쓸데없이 붙잡아 두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만족하는 것 같았다.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의장은 검사차장을 돌아보았다. 셀레니는 선고 파기를 위해 제시된 이유들이 전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기에 짧지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소견을 표명했다. 뒤이어 원로원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협의를 하러 갔다. 협의실에서 의견이 둘로 갈렸다. 볼프는 선고 파기를 지지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한 베는 자신이 분명히 이해한 대로 법정의 광경과 배심원들의 오해를 동료들에게 생생히 묘사하면서 역시 선고 파기에 찬성했다. 대체로 엄격함을 중시하고 엄정한 절차를 우선시하는 니츠키는 언제나 그랬듯이 선고 파기를 반대했다. 모든 것이 스쿠버 로드니코프의 표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상고를 기각하는 쪽에 표를 던졌다. 도덕적인 이유에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네올류도프의 결심이 그에게 특히 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스쿠버 로드니코프는 유물론자이자 다윈주의자로서 추상적인 도덕성이나 그보다 더 나쁜 종교성을 표명하는 모든 형태를 경멸받아 마땅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겼다. 그 창녀가 얽힌 이 모든 소동이 이곳 원로원의 그녀를 변호하는 유명한 변호사와 네올류도프가 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혐오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턱수염을 입에 쑤셔넣고 오만상을 지은 채 그저 선고를 파기에는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자기는 상소를 기각하자는 의장의 의견에 동의할 뿐 그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투로 매우 자연스럽게 가식을 떨었다. 상소는 기각되었다. 22번째 글입니다.
끔찍합니다. 네올류도프는 가방에 서류를 집어넣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기실로 나오면서 말했다. 분명하게 이럴 데 없는 사건에서 형식에 대해 트집을 잡고 기각하다니요. 끔찍합니다. 그 사건은 법정에서 이미 끝장났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셀레니마저 기각에 찬성하다니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네올류도프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폐하께 탄원합시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써드리겠습니다. 그때 제복에 훈장을 단 작은 체구의 볼프가 대기실로 나와 네올류도프에게 다가왔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작. 상소의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는 좁은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감으면서 말하고는 용물을 보러 가버렸다. 볼프에 이어 셀레닌이 나왔다. 그는 원로원 의원들로부터 옛 친구인 네올류도프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기에서 자네를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가 네올류도프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입술에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띠었다. 자네가 빼떼르부르크에 있는지도 몰랐군. 나도 자네가 원로원 검사장인 줄 몰랐어. 차장이야. 셀레닌이 직함의 명칭을 바로잡았다. 그런데 원로원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그가 슬프고도 침울한 눈빛으로 친구를 쳐다보며 물었다. 자네가 빼떼르부르크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 하지만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정의를 찾고 아무 죄도 없이 유죄 선고를 받은 여자를 구하고 싶었어요. 어떤 여자인데? 방금 결정된 사건이야. 아, 마슬로바 사건. 셀레니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상고는 근거가 너무 불충분했어. 문제는 상고가 아니라 무고하게 벌을 받고 있는 여자야. 셀레닌이 한숨을 쉬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럴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다니까. 자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배심원이었거든. 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아. 셀레니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바로 의견을 표명했어야지. 그가 말했다. 난 그렇게 했어. 재판 기록에 남겼어야지. 상고를 할 때 그 기록이 있었더라면. 늘 바쁘고 사교계에 좀처럼 출입하지 않는 셀레니는 네올류도프의 로맨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게 분명했다. 이를 알아챈 네올류도프는 자신과 마슬로바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 하지만 그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지금도 분명한 사실이야. 그가 말했다. 원로원으로서는 그것을 말할 권리가 없어. 원로원이 판결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법정 판결을 파기할 경우 원로원이 일체의 준거를 잃게 되고 정의를 회복하기는커녕 파괴할지 모른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이 셀레닌이 앞의 사건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배심원의 판결은 모두 의의를 잃게 될 거야. 내가 아는 건 한 가지뿐이야. 그 여자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녀를 부당한 벌에서 구할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지. 최고기관이 중대한 위법에 정당성을 부여했어.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야. 원로원은 사건 자체의 심리에 끼어들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셀레닌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자네 이모님 댁에 묵지? 그가 화제를 바꾸고 싶은 듯 덧붙였다. 어제 이모님께서 자네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들었어. 백작 부인께서 자네와 같이 설교자의 집회에 오라고 나를 초대하시더군. 셀레닌이 입술만 움직여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래, 나도 참석했는데 혐오감이 들어서 나와버렸어. 네올류도프는 셀레닌이 화제를 돌리는 것이 화가 나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째서 혐오스럽다는 거지? 어쨌든 그건 종교적 감정의 발현이야. 편협하고 종파적이긴 해도. 셀레닌이 말했다. 그건 조잡한 헛소리 같다고 할까? 네올류도프가 말했다. 아니지.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다만 우리가 근본적인 무슨 새로운 계시인 양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 교회의 교의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셀레니는 옛 친구가 아직 모르는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서둘러 들려주고 싶은 듯이 말했다. 네올류도프는 놀라움이 담긴 눈길로 주의 깊게 셀레닌을 바라보았다. 셀레닌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그 눈에는 슬픔뿐 아니라 악의마저 담겨 있었다. 그럼 자네가 교회의 교의를 믿는단 말이야? 네올류도프가 물었다. 물론 믿지. 셀레니는 죽은 사람 같은 표정으로 네올류도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다. 네올류도프는 한숨을 쉬었다. 놀랍군. 그가 말했다.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하지. 셀레닌이 말했다. 갑시다. 그는 정중하게 다가온 집행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꼭 다시 만나.
그는 한숨을 쉬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자네를 찾을 수 있을까? 7시 저녁 식사 때라면 언제든 날 찾을 수 있는데 내 주소는 나제진스카야 거리야. 그는 번지수를 말했다. 그 후로 많은 물이 흘렀어. 이 말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을 지닌 러시아의 관용적 표현이랍니다. 그는 다시 입술만 달싹여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갈 수 있으면 갈게.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자 한때 친했고 또 자신이 좋아하기도 한 셀레닌이 비록 적대적이지는 않다 해도 자기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낯설고 먼 존재가 된 것 같았다.